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ISP 쪽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ISP 정보전략기획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앞부분에는 이제 전략 정보가 뭐다, 전략이 어떠니까 우리 회사 조직이 가는 전략은 이거니까 거기에 맞는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분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략이, 올바른 전략이 있으면 이 결과가 좋겠죠. 하지만 전략 자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스템 만들면서 제일 일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아서 잘한다는 거는 내가 아는 수준에서 잘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앞에서 말했듯이 그 조직이나 그 기업들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지.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럼 교수님은 이런데 경험 많으시잖아요.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래서 알아서 잘해요. 잘해놓으면 나중에 뭐라면 이게 아닌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시스템이, 알아서 잘 다음에 어려운 것이 딱 시스템입니다. 딱 치면 딱 나오고, 딱 치면 딱 나오고, 딱 시스템. 이놈의 걸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느님입니까? 이거 딱 치면 딱. 그래서 저는 제일 어려운 정보 시스템이 이 알아서 잘과 딱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저분들은 전문가니까 잘하겠지.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설계가 됐을 때 딱 시스템도 나오는 거고 잘 만드는 것도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해 들어가고 어떤 정보를 담아주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냐, 딱 맞게 쓸 것이냐, 이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정보전략 기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챕터는 2.1 정보전략 기획 개론 부분서부터 해서 한 14개 정도로 나가 있는데, 과정 중에 나오겠지만 정보전략 기획은 크게 6개의 과정은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서부터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ISP와 ITA라는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달아놓은 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ISP라는 이 과목이 사실은 20년도 넘게 전에 나왔던 theory입니다. 이게 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이라는 게 지금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ISP는 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더 개선된, 그러니까 elaboration 된 이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ITA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들으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만 ITA라는 단어를 못 들어봐서 그런데, ITA라는 건 여기 뭐 이제 나와 있지만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입니다. 아키텍처라는 단어를 한 10년 전부터 많이 쓰는데요. 아키텍처가 뭐냐면 Information Technology, 그러니까 정보 기술의 아키텍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 조직의 효율적 전략 확보 차원에서 조직의 업무 활동과 IT 간의 관계를 현재와 미래에 추구할 모습을 체계화하는 청사진이다. 블루프린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다, 이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위해서는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업의 목표, 목적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IT 인프라 각 부분 구성과 구현 기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작업이다. 여러분들이 ISP를 이번에 수업에 들어가 보시면서 알겠지만, 얘는 주로 IT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우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하우에 대해서. 그런데 IT에서는 뭐를 집어넣었냐면 구현 기술, 테크놀로지까지. 지금 기술이 너무 발전해야 되니까 너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좋겠다. 너는 이런 정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도면 되겠다. 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IT 구현 기술까지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 ITA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쪽 공부해 본 사람들은 ISP보다 ITA가 좀 큰 개념이다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공부해 봤을 때 ITA가 ISP보다 한 20-30% 정도 인크리즈 돼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SP를 정확하게 알면 ITA는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 여러분들처럼 엔지니어들이죠. 자기가 아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 ITA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IT 역할 중심에 IT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ISP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를 쭉 도출하잖아요. 근데 IT에서는 끝에 가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 투자 대비 효과 이게 뭐냐면 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하드웨어가 HP 거지, IBM 거지, 뭐 애플 거지, 뭐 이런 이제 하드웨어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는 뭐는 재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OS는 뭐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지금 여태까지 자기네 정보 시스템에 투자했던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전략 정보를 분석하는 거, 정보 전략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ITA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ITA라는 단어보다 EA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EA, Enterprise Architecture. 이건 이제 우리 전자정부, 대한민국의 행안부에 가면 이 전자정부가 있습니다. 전자정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로운 이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다 잘 반영을 해서 좋은 정부 기관에 좋은 정보 시스템을 만들자가 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이제 공무원들이죠. 다 공무원들이니까 아주 그런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EA, Enterprise Architectu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IT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학문적으로는 ITA가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EA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ITA는 EA, TRM, 그러니까 SP, Standard Profiling 이 세 가지 영역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주는 거 여기에 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ITA라고 했습니다. 주로 ISP는 주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EA에 해당돼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ITA를 EA라고 하는데 EA라고 그 큰 개념으로도 안 가고 옛날에 했던 ISP 개념 정도를 집어넣고선 EA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ISP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ISP 말고 또 하는 강의 중에 이제 이 Enterprise Architecture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ITA를 가르치죠. EA라고 타이틀은 달려 있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사이트에 EA 제 강의 자료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EA라는 과목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르치지만 사실은 거기서 ITA를 가르칩니다. 근데 ITA를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가르치는 내용의 약 70%는 ISP에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ITA나 ISP나 좀 같은 조상한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EA는 뭐냐면 Enterprise Architecture는 SBT래요. S는 뭐냐면 Strategy, B, Business, T, Technology. 여기서 여기까지가 ISP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전략적 계획 및 투자 자산의 계획을 수립한다. 전략이 무엇이고 스왓이 무엇이고 이런 과정이 똑같아요. 여기 전략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SIS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미트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가 가는 방향이 전략인데 그 전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그 업무들의 집합을 비즈니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요소를 지원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 지침을 말한다. 즉 이게 업무 분석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얘기죠. 기술력이죠. 사실 기술이 아니지. 기술은 테크닉이고 기술력은 테크놀로지. 지식은 뭐죠? knowledge. 안다는 뜻이죠. 안다는. 그럼 knowledge, 그러니까 knowledge, 그러면 know라는 K-N-O-W-I-D-G, 그 knowledge라는 건 뭐냐면 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테크닉하고 knowledge, L-O-G-Y를 붙여서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원래는 테크닉이라는 단어와 knowledge라는 단어에 테크닉의 앞부분과 knowledge의 뒷부분을 묶어서 뭐라는 거예요? 기술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knowledge라는 뜻이, 테크놀로지라는 뜻이. 그러다 보니까 합성어예요. 합성어. 근데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전략, 비즈니스를 성취하기 위한 기술력을 파악하고, 왜? 새로운 기술을 쓰면은 나한테 나의 단점을 해결할 수도 있고 나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자. 그래서 이해라는 부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SIS와 앞으로 배워 나가야 될 ISP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TRM, Technical Reference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Technical Reference 모델을 공부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 없는 거 만들어내지 말고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 성공 사례들의 프레임워크들을 갖다가 니네들이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니? 해갖고 TRM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벌써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고 내가 제조업이다. 그럼 제조업에 맞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제조업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셈블리 쪽이 있어요. 어셈블리, 조립 공정이라 그러죠. 컴퓨터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장치산업, 프로세스 쪽을 하는 그러한 이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 제조업마다 똑같은 프레임워크가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생산되는 제품과 특성에 따라서 프레임워크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 맞추지 말고, 야,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 중에서 어셈블리 쪽이니까 거기에 성공 사례에 대한 모델이 뭐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레퍼런스 해가지고선 뭘 하자? 성공적으로 니네 전략을 이루어가자. 이런 뜻이 TRM입니다. 업무 활동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식별하고 설명을 한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규격에 대한 개념 모델을 추상화, abstraction에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TRM이라고 한다. 그런데 뭘 하자? 잘된 것을 레퍼런스, 참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는 그 ITA 자료, EA 자료를 보시게 되면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을 한 6가지인가 뭐 8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정리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가 스탠다드 프로파일링입니다. 스탠다드 프로파일링. 특정, 이건 뭐냐면 가능하면 표준을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특정 업무 기능에서 제공되는 기술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수립하고 TRM에 명시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기술 표준들의 집합으로 정의하자. 즉 정보기술은 가능하면 표준을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말하고, 전사적 범위에 필요한 표준 선택 및 표준 활용 방법을 정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EA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이라는 게 국제 표준이 있고 KS 표준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써야 될 표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 근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옛날에 DBMS 하면 오라클, 사이베이스, SQL 서버 이거 아니면 DBMS가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 10몇 년 전만 해도 얘네들 3개 빼놓고는 DBMS가 있지도 않아요. 요새 여러분들 PostgreSQL, 그쵸? MariaDB,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산 OS DBMS, 큐브리드 이런 많은 DBMS들이 이제 오픈소스로 나와 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픈소스라는 건 말이에요. 공짜로 쓰는 소스다? 이 소프트웨어다?
그런 마인드가 잘못됐죠. 물론 완전히 공짜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커스터마이저 피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스톨레이션 차지 들어가고 몇 가지 지원해주는 지원 비용이 들어가지만 상용에 비해서 무지하게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싸다. 어느 정도냐? 왜? 쓰는 소프트웨어 값은 공짜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오픈소스에는 공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오픈소스로 가는 목적은 표준입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붙어 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 표준, ISO 국제 표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라클이나 뭐 인포믹스나 이런 데들은 유틸리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픈소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포스트그레스도 그렇고 마리아DB, 그러니까 옛날에 마리아DB 지금은 마리아DB죠. MySQL. 그런데 걔네들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소 떨어지는 것도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사람들이 안 썼던 이유는 유틸리티들이 없어요. 거의 모든 커맨드들 다 모든 작업을 다 SQL, 스탠다드 SQL, 안시 스탠다드 SQL을 기준으로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유틸리티들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서드 파티 제품들도 안 만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도 이미 벌써 포스트그레스나 마리아DB나 여기에서 유틸리티들을 한국 이 기업들이 만들어낸 유틸리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싸니까? 물론 싸지요. 싸고 뭐라는 거예요? 표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라클에서 돌아가던 모든 프로그램이 마리아에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데이터 타입 하나만 볼게요. 먼저 오라클의 바클렉타2라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이 데이터 타입 있잖아요. 데이터 타입 바클렉타2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DB에 없어요.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만 비교하더라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한 쓰시기 편하라고 사용자들 쓰시기 편하라고 한 60가지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DB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한 20몇 가지 데이터 타입밖에 없어요. 딱 필요한 거. 문자, 가벼운 문자, 바켈렉터, 데이트 타임, 또 숫자 쓰는 것도 넘버냐, 인테저냐, 플로트냐, 이 정도. 아주 그게 왜 그렇게 만드냐 하면 거기까지가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다른 이 상용 DBMS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용 DBMS, 그러니까 꼭 DBMS만이 아닙니다. 상용에서 쓰던 것들이 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오면 다 쓸 수 있냐면 못 쓰는 게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상용에 가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PC 어플리케이션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런 것,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있잖아요. 50년 뒤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론 살아있겠지만 50년 뒤에 나는 죽었고 여러분들은 살고 있겠지만 어쨌든 50년 뒤에도 좋습니다. 그건 좀 그렇고 아래 한글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아래 한글 컴퓨터에서 나온 거. 절대 그 회사를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일에 50년 뒤에도 아래 한글이라는 회사가 남아있으면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쓸 수 있겠죠. 리비전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없어졌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석사학위 때 쓰는 논문, 우리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손자들은 읽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또 컨버전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워드 파일도 오픈소스 국제 표준을 그러니까 이 지켰던 워드 파일로 만든다면 50년 뒤에 여러분들 손자들도 틀림없이
틀림없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런 논문을 쓰셨는데 하고 읽어볼 수 있을 그런 게 표준입니다. 표준이라는 건 미래입니다. 표준이라는 건 미래를 보는 거지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스탠다드 프로파일링, 표준을 지켜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이 시스템 분석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용 DBMS, 상용 OS, 상용에서 쓰는 이러한 제품들이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내 돈 아니라고 쓰면 그렇게 막 쓰면 되겠습니까? 정보 시스템이 가능하면 물론 제가 제 논문 학생들하고 전에 같이 저한테 논문 지도받았던 학생들하고 DBMS 성능 비교도 해보고 뭐 SQL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떨어집니다. 오라클이나 그 SQL 서버에 그 데이터를 뭐 100만 건 뭐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 하고 딜리트 뭐 조인 하고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뭐 이제 커맨드에 따라 다르지만 3% 내지에서 3%에서 한 15%까지 퍼포먼스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라클이 100초에 나오면 MySQL 그러니까 저 MySQL 지금은 마리아DB죠. 그때 당시에 113초에 나왔습니다. 100초에 113초 정도 차이 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테스트 해보니까 100초하고 한 104초 정도 차이 나더라고. 3, 4%. 그렇다 하려면 아주 크리티컬하고 이거는 0.1초 증권회사 같은 데가 되겠죠. 0.1초 아니면 난리치는 이런 조직이 아닌다면은 꼭 오라클을 써야 되겠느냐. 제가 오라클을 사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척져가지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데 그런 짓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피터블한 시스템을 가라. 학자의 입장으로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ISP를 해가는데 그게 발전된 게 ITA인데 거기에 EA라는 게 있고 거기에 TRM이라는 게 있고 스탠다드 프로파일링이라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좋은 정보 시스템이 된다라는 학문이 나와 있는데 그걸 ITA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이 상용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절대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좋습니다. 돈 많으면 써도 돼요. 내 돈 아니니까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거를 만든다면 가능하면 표준을 지킨 이런 제품들을 쓰는 것이 앞으로의 여러분들 정보 시스템의 미래를 봤을 때 좋습니다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IT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정보공학으로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전략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략정보 기획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보공학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제임스 마틴이라는 학자가 한 20년 전에 한 1, 2년 됐을 거예요. 20년쯤 된 것 같은데 정보공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1, 2, 3, 세 권으로 돼 있어요.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게 그 세 권을 정리한 거를 배우는 게 ISP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썼던 책에는 ISP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정보공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기획론이다. 정보전략 기획론이다라고 용어를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분 책에도 그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책 중에서 그럼 정보공학 방법론이 뭐냐? 정보공학 방법론이 기업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스템 개발하는데 인사급여를 개발한다 그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의 인사급여. 그렇다면 뭐죠? 인사급여가 회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그치? 그 다음에 생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영업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까지를 연결고리를 잡아가지고 기업 전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기업 모형을 구조적 방법론으로 추상화한다. 여기서 이제 구조적 방법론 합니다. 구조적 방법론 하면 요새 공부하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애들 보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나왔지 CBD 방법론 나왔지 그러니까 구조적 방법론 하면 자유당 때 거 저거 낡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조적 방법론이 더 피터블한 이러한 업무도 많이 있고 분석 설계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 방법론이. 물론 저는 이제 그 수업에 객체 지향도 가르치지만 객체 지향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객체 지향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객체 지향 방법론에 관련된 럼버, 부츠, 제이콥슨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을 쭉 읽으면서 쓴 게 이분들 참 머리가 좋다. 옛날에 우리가 구조적 방법론에서 했던 얘기들을 요렇게 바꾸고 모양을 바꿔가지고선 객체 지향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냈구나. 물론 객체 지향이 더 와이드하게 넓게 이 티어리컬하게 들어가지만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객체 지향까지 온 사람으로서 이제 느끼는 방법이다 이거죠. 어쨌든 두 번째 탑다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데 그거를 자르면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구나. 탑 다운. 얘는 셋으로 구성되는구나.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들으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데이터 모델링을 4개, 5단계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탑, 다운.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가서 얘를 알게 되면 얘를 다 반영하게 되면 얘를 다 반영하는 것이다. 얘를 다 반영하게 되면 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탑다운 방법에서 divide and conquer. 나누고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나눈 다음에 conquer. 밑에서부터 정복해 오면 나를 정복할 수 있다. 이게 구조적 방법론에서 탑다운 방법의 하나인 무엇이라는 거예요? divide and conquer. 정확하게 divide하고 완전하게 conquer하라. 정복하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분할과 정복의 원리라는 탑다운 방법론이죠. 그러면 기업의 전략 시스템 기획, 정보 기획, 업무 영역 분석, 시스템 설계, 구축, 유지 보수 이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탑다운 방법으로다가 ISP에 반영해서 지금부터 설명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각 단계가 진행되면서 기업에 대한 지식, 자료 저장소가 꾸준히 진화한다. 프로세스 모델, 데이터 모델, 시스템 설계 등이 어디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이 공학 방법론에 의해서 가게 된다. 여기 제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프레임워크가 이제 형틀이에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정보화된 기업의 발전에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형틀이잖아요. 형틀에 대한 웍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옛날에 우리 6.25 사변 났을 때 미국 그 군인들이 왔었어요. 미군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짐을 나르는데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은 뭐 조금 어린 사람들은 모르는데 좀 나이 들은 사람은 봤을지 모르겠어요. 등짐 지고 다니는 지게라는 게 있었어요. 지게. 있어요. 인터넷 처음 나오는데 내가 뻥 까겠어. 근데 지게라는 얘기가 있었어. 프레임. 근데 저거 참 편하거든 미국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거 미국말로 다 이름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A-frame. 진짜예요. A-frame. A처럼 생긴 형틀을 갖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쓰는 유용한 도구더라 그래갖고 미국 애들이 지게를 A-frame이라고 만들어줬어요. A처럼. 그런 거예요. 형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을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죠. 자꾸 그래서 제가 프레임워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나중에 보면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한번 배우게 되거든요.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예제로 드는데 거기서 한번 정확하게 프레임워크를 이해 한번 해봅시다.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프레임워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르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보공학 방법론, 전략정보 기획론 이것도 뭐다? 하나의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케이스2를 써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단위 시스템들의 통합, 조정 용이하고 분석 설계 코드 재활용을 극대화한다. 여기 이제 재활용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정보공학에서도 ISP에서도 재활용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면접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객체 지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누가 물어본다고 칩시다. 면접관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요? 여러분들의 정보 자산에 대한 재활용성을 극대화한다. 이게 답입니다. 객체 지향의 골은 뭐다? 재활용성 극대화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리 요새 뭐 옛날에 클라이언트 서버 해학선 막 썼잖아요. 쓰다가 요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적이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뭐예요? 비용 절감입니다. 기존 투자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고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비용 절감. 이거 그렇게. 그런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 이제 모토가 뭐냐면 객체 지향의 모토는 재활용성의 극대화예요. 이미 벌써 제임스 마틴은 20 몇 년 전에 25년 전에 정보공학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뭐냐 내 말대로 니네가 프레임워크를 지켜서 만들면 재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미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들이 참여가 해야지만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 모델을 중점으로 한다. 데이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 ISP나 TRM이나 이런 쪽 방법론을 공부하려고 석사 박사를 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잘해보려고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데이터베이스 전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그 뒤에 직장 다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 학기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박사학위 가서 두 번째 학기 들어가니까 정보공학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ISP를. 왜? 데이터 모델링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ISP에서 나왔어요. ISP 책 아까 3권 있다 그랬죠? 정보공학 책 챕터 12가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학문을 공부해 봐야지. 그리고 끝까지 공부한 거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어렵다라는 데이터 모델링도 데이터 모델 이것도 정보공학의 한 챕터에 불과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전에 내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너무 넬로우 호라이즌 그러니까 이 시야가 너무 좁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그 뒤에 공부를 해요. 제가 그 뒤에. 그래서 정보공학 방법론을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모델링 배우다 보면 제가 예제를 자꾸 들잖아요. 이 매트릭스 만들고 막 이런 예제 드는 게 다 이 정보공학에서 나와준 겁니다. 이 전략정보에서. 프로세서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거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진짜 재밌습니다. 끝에 부분에 이거 2.67 정도 가면 진짜 재밌어요.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박수를 치면서 느끼게 돼 있다니까. Anyway,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근데 자, 공학정보 방법론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퍼스펙티브를 넓게 해라. 조망을 엔터프라이즈 와이드리 어프로치를 하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드리븐을 하고 아키텍처 베이스로 가라. 즉 프레임워크를 잘 써라. 탑다운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분할과 정보,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참여, 가능하면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사용자들을 참여시켜라. 자료 저장소를 구축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가는 과정을 모든 걸 다 어떻게 해라? 데이터화 시켜놔라.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냥 종이로 몇 장 칙칙 써놓고선 끝내지 말고 정보공학에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제임스 마틴도 자료 저장소를 구축해라. 여기까지는 책에 써놨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하라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임스 마틴 앵무새가 돼버리니까 나 같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를 맨 끝에 ERD로다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으로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ISP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모듈 및 상호 연계. 여기 보세요.
이미 벌써 우리 여기에서 모듈화 있잖아요. modulation and correlation. 상호 연계, interlocking, correlation 이걸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파생돼 나온 게 뭐 CBD, component based methodology라고 있죠. 아까 그 methodology, 아까 technology라 그랬잖아. 아까 technology에서 technology는 테크닉 더하기 knowledge의 합성어라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어? 그러면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호 연계해서 모듈에서 그러니까 메소돌로지라는 말은 뭐냐면 메소드 더하기 knowledge를 합해서 메소돌로지야. 테크놀로지, 메소돌로지. 그래서 요 근래에 에러 GY로 끝나는 단어가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테크놀로지, 메소돌로지 뭐냐면 원래 있던 단어 테크닉, 메소드에다가 여러분들 지식을 집어넣으면 그게 뭐라는 거야? 테크놀로지가 되고 메소돌로지가 되는 이런 거짓말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저 공부 조금 할 때 그때 우리 그 강의했던 교수님이 가르쳐줬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LGY라는 단어는 뭐 그때 쓰는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듈레이션, 모듈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했잖아요. CBD 방법론의 C가 뭐예요? 컴포넌트, B, 베이스드, 메소돌로지, 디벨롭먼트잖아요. 그 방법론이 CBD거든요. CBD가 컴포넌트로 만든다라는 게 우리 정보공학에서는 이 정보공학 ISP에서는 모듈화 시킨다고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쫙 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위 모듈로 만들어서 모듈 간의 연결관계와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나중에 뭐로 쓸 수 있는가? 컴포넌트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CBD 뭐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몇몇 학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썼던 구조적 방법론에서 썼던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아니면 이 방법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라. 케이스2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야 관리도 편하고 신속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요새. UML 같은 거, 그러니까 Unified Modeling Languages라는 Rational Laws라든가 아니면 뭐 Star UML 뭐 이런 것들 쓰지 않습니까? 그 프리, 그러니까 Star UML은 프리죠. 그 오픈소스 이제 분석 설계할 때 뭐 그 다음에 ERD 그릴 때도 뭐 ERWin이라든가 ERStudio 뭐 ERD 그려주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왜 그래? 만일에 그런 도구가 없으면 사람이 손으로 그려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툴값이 1000만원이었다고 칠게요. 1000만원이면 500만원짜리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 그 사람이 2달 일하면은 500만원짜리면 2달이잖아요. 그러면 2달 일했다고 칠게요. 그럼 1000만원이잖아. 그럼 툴 하나 사갖고 하면 4달째 갔을 때는 그런 일을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4개를 할 수 있거든. 그럼 거기서만 해도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도구, 케이스 툴은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유리하다가 뭐라는 거예요? ISP, 정보공학에서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보공학 방법과 정보기획인데 정보 시스템의 피라미드를 기준으로다가 정보공학 ISP는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3가지 영역이 있대요. 그게 3사이드야. 3면과 4단계. 활동, 액티비티, 데이터, 인터액션, 상호작용. 이 3가지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관점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관점도 봐야 되고 액티비티니까 펑션 모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기술과 이것들 활동 데이터와 기술과의 연결을 하기 위한 이런 3개의 면을 항상 고려해야지만 이 부분이 무지막지하게 강조된 게 뭐냐면 ITA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ITA.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보공학 ISP 쪽에서도 이 3가지 면을 봤어요. 그런데 이 3면은 반드시 4단계로 나눠져 있대요. 즉 활동도 4단계,
활동에 대한 전략기획, 분석, 설계, 구축 단계. 데이터도 전략기획, 분석, 설계, 구축 단계. 상호 인터액션 테크놀로지 부분도 전략기획, 분석, 설계, 구축. 그러니까 3, 4, 12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12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3,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럼 요 칸들을 다 채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의 피라미드, 즉 정보공학의 피라미드를 채울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부터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공학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전략 기획을 해서 봐요. 이때는 상위 관리자, 목적과 목표, 성공 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데 관심이 있다. 기술력이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한테 기회를 줄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 기획이 끝나면 그걸 갖고 분석을 해야 되네. 비즈니스 에리어 애널리스트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뒤에 나가서 BA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업무 영역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어떻게 프로세스가 연관되어 있는지, 그렇다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도출해내는 분석 단계죠.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 ISP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에 나와 있는 ISP는 설계까지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축은 못하더라도, 구축은 뭐 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설계, 선택된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시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펑션, 기능이 있고, 기능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세스는 프로시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환되는 초점입니다. 프로시저는 거의 프로그램 단위라고 보시면 되죠.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빌딩,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프로시저를 구현하는 단계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뭐 이제 실제 시스템 만들어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ISP는 전략 기획 단계,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직 플래닝 단계에서 그 다음에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단계, 구축 단계, 각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보기획, 그러니까 방법론과 기획에서 정보과학을 쓰면 뭐가 좋냐 이거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거지. 사업 목표, 목적에 초점을 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지금은 내가 인사급여 몇 개 안 만들지만 영업하고 연결하기가 좋고 통합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이 좋아진다. 사용자,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최신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데이터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정보와 절차의 신속 변경 가능, 복잡한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재활용 가능한 설계 코드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객체지향이죠. 이건 이미 나온다 이거지. 유지보수 경비와 지연 개발에 대한 비용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죠.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피라미드 관점 보면 전략 기획이에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데이터하고 활동은 나와 있는데 이 뒷면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린 기술자니까 그건 안 쓴 거지. 그냥. 그래서 보면 데이터 관점의 전략은 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업 운영과 관련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 관점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일을 하자. 논리 데이터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고 정교화를 지키자.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나오죠. 설계 단계에서는 각 프로시저에 사용될 데이터를 설계하자. 물리 모델을 잘 만들자.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 관점에서의 데이터 구축을 하자.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를 지침을 줘라. 그 다음에 활동면에선 전략에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어떤 거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에리어별 프로세스 모델링 하는 거 나옵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포도송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거기서. 그 다음에 분석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시저를 만들자. 아까 그랬죠? 펑션, 프로세스, 프로시저. 그래 놓고 가능하면 프로그램 짤 때도 날코딩 하지 말고 코드 생성기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프로그램 짜주는 유틸리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툴들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정보공학 단계별 기법에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업 모델을 위한 상위 관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정도 만들고 대체 모델 정도 만드는 거죠. 자드, 조인트, JRP. 뭐라는 거예요? 그 릴레이션 플래닝 기법, 즉 조인을 해서 만들자. 네가 네 생각만 갖지 말고 시스템 쓸 사람, 최종 사용자들이 이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꼭 분석에 반영하자. 자,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개발을 할 때에도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무슨 방법이에요? 이런 코드 생성기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이 기법을 쓴다 그랬고, 전에 우리 옛날에 이런 것도 썼어요. 화면을 갖다 놓고 데이터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야, 4번 여기다 띄우면 되겠니? 성명 여기다 띄울까? 그러면 아니, 성명은 여기다 띄워줘. 그럼 부서는 그래, 그럼 성명 여기다 띄우고 부서. 막 이런 식으로다가 같이 대화해 가면서 프로그램 짜는 걸 자드라 그래. Joint Application Development. JRP, JED,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시제품을 만드는 거죠. 시제품.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니? 하고 나서 오케이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본개발로 갈 수 있는 이 방향을 제시해줘라. 전략기획에서 활동에서도 최고위 관리자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성공 요인, 우리 나중에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교육 과정에 나온다고.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크리티컬 성공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도출하는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에게 시스템 가치 및 진행에 대한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엔사이클로피디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방법론은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된다. 목표가 뭔지, 전략, 데이터 모델, 프로세스 모델, 규칙, 리포트 설계, 화면 설계, 프로그램 구조 만들고 데이터 구조, 명세서 제대로 만드는 이 과정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뭐라고 하자? 지식 조정자가 이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군데서 시스템화해서 관리자가 뭐예요? 자료 저장소에 가능하면 보관을 하자. 그러니까 요새 우리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설계해가는 과정들을 디렉토리 하나 시스템에다 서버에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무조건 다 올려놓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어. 옛날에는 각자들 PC에 있다 그러면 야, 뭐 좀 보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찍어다 주고, 이런 세상이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살아는 우리들 세상이고, 여러분들 세상은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레파지토리 엔사이클로피디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전에 대한 프로세스, 데이터 항목, 변수, 명칭과 설명까지도 다 집어넣어라. 여러분들이 해가는 과정, 기획, 분석, 설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어떻게 해줘라? 하나의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하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해가는 과정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걸 뭐라는 거야? 우리는 ISP의 엔사이클로피디어다, 이렇게 이제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8가지 변화 취이다. 이건 뭐 이제 지금 읽어보면 좀 우스워요. 이게 이분이 이 책을 썼을 때, 여기 뭐 이제 한두 개는 내가 좀 바꿨지만, 이분이 썼을 때 쓴 거는 대단했던 거예요, 사실. 20년 전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뭐냐면, 정보 시스템의 전략적 기획을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데이터 중심으로 설계해라.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더 중요해졌잖아. 데이터, 빅데이터인지 뭔지 해가지고선 그냥 데이터 아니면 난리 날 것처럼 하는데, 사실 빅데이터 갖고 성공하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냥 정부에선 돈만 처바르고 있고, 거의 그만합시다. 공학적 방법의 추구,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재활용 가능 설계와 코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정보공학 방법론의 특징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엔드유저 컴퓨팅으로 간다, 이거지. 엔드유저 컴퓨팅이 뭐예요? 엔드유저, 최종 사용자 컴퓨팅. 말은 쉽지, 근데 참 어렵습니다. 엔드유저 컴퓨팅.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동화 도구를 쓰자.
데이터 처리의 생산성을 추구하고 익스퍼트 시스템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전문가 시스템. 요새도 전문가 시스템,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러한 것들 진짜 많이 써요 요새.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 그래갖고 전문가 익스퍼트 시스템이죠. 또 다른 얘기들은 다 알아요. 제가 왜 엔드 유저 컴퓨팅이 어렵다 그러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코어가 있어요. 베어머신이라 그래 그걸. 여러분들 컴퓨터 사면 아무것도 없잖아. 껍데기지 하드웨어. 그렇죠? 이 하드웨어 사용자가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유저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유저라 이렇게 유저가 있어요. 이렇게 유저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는 여기쯤 있다고 볼게요. 컴퓨터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베어머신 갖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를 까죠? 여러분들 컴퓨터 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OS 까는 일을 하잖아. 여기에 뭘 하는 거야? OS를 깔아주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거 다 있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 때문에 혼동될 것 같으니까 지울게.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OS 랭귀지인 어셈블리 랭귀지를 썼다든가 이때 옛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을래? 우리가 귀찮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와요. 응용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시스템 MS-DOS 깔은 다음에 제일 먼저 뭐 깔아? 윈도우 깔잖아. 윈도우 깐 다음에 제일 먼저 뭐 깔아? 엑셀, 오피스 깔아요, 안 깔아요? 왜? 오피스처럼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선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만 띄워서 쓰기만 하면 여러분들 편리하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잖아.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한 커플이 더 씌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와 있어? 어디로? 이놈이 이 동그란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네. 이게 컴퓨터 세상이거든. 이놈은 살짝 걸쳤네, 지금. 그리고 나다 보니까 엑셀 잘 쓰는 사람도 생기니까 이제 막 이런 사람들이 뭐야? 엔드 유저야. 컴퓨터 엔드 유저.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뭐라는 거야? 하나가 더 생겨요. 여기다 하나 더, 유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유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걸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쉘이 뭐야? 이 쉘이. 인터페이스 쉘이에요. 인터페이스 쉘. 그래서 GUI라는 단어 들어봤죠? GUI. Graphic User Interface. 무슨 얘기야? 니네 엑셀도 어렵다면 이 파워포인트도 어렵다면 우리가 GUI, 인터페이스 쉘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니네가 컴퓨터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래 갖고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걸려 들어왔어. 그러면 이때 쓰는 게 뭐야? 니네가 여태까지 하는 게 뭐니? 신문을 봤구나. 그럼 컴퓨터로 신문을 보게 만들어 줄게. 신문 볼 수 있어 없어? 인터넷 가지고. 그런 게 GUI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컴퓨터 가지고 텔레비 봤어요? 못 봤어요? 텔레비전. 못 봤잖아. 지금 볼 수 있어 없어? 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쓰던 그래픽하게 쓰던 모든 것, 사운드, 비디오, 그쵸? 픽처, 이러한 미디어들 이런 걸 다 합해서 뭐라 그래? 멀티미디어. 미국 애들은 멀타이라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멀티라 그러는데 멀티미디어를 그래픽하게 쓰던 이 멀티미디어를 유저가 쓰던 거를 인터페이스 연결시켜 가지고 어디에 컴퓨터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사용자들이 내가 컴퓨터를 직접 핸들링 하는데 어렵지 않게 쓰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걸 뭐라 그래?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 컴퓨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으로 다 우리가 50년을 넘게 발전해 온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컴퓨터 세상하고 먼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지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거야. 지금,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교수도 때려치는 게 아니라 쫓겨나지만 나이가 찼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IoT라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인터넷 오브 띵. 여러분들이 쓰는 센서들을 컴퓨터가 다 묶어내는 거야. 난 그래서 얘네들이 다음번에 요거 무슨 쉘이라고 부를까? 지금
내가 만들어봐야 애들이 안 따라줄 테니까. 이것도 인터페이스 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쉘이야. 베어 쉘, OS 쉘, 어플리케이션 쉘, 인터페이스 쉘. 그럼 이건 뭐라 그럴까? 센서 쉘이라 그럴까? 그래서 S 쉘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새 아그리컬처럴 시스템 같은 것들 IoT로 하는 거 많잖아요. 바운더리 다 끌려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들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세상이 컴퓨터 세상이 되는 거거든. 이게 제가 40년 전에 컴퓨터 공부했을 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가 사용자한테 다가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배웠던 40년 전 시어리입니다. 이게 인터페이스 쉘, 베어 쉘, OS 쉘, 베어 머신이래요. 여러분들 껍데기만 갖고 있는 우리 저 용산에 가서 컴퓨터 사면 OS도 안 깔려 있잖아. 그런 상태의 이 기계를 원래 우리 때는 베어 머신이라고 배웠어요. 베어 머신. 원시적인 기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일 먼저 OS를 깔고 어플리케이션 깔고 인터페이스 시키는 이러한 응용 이 어플리케이션들 깔고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건 안 나온 거예요. IoT나 센서 뭐 이건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고 무엇인가 쉘이 더 붙어 다니면 여기 올 것이다. 아마 얘가 또 끝나게 되면 다른 쉘이 또 붙어 다닐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엔드 유저 컴퓨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뭐 생산성 추구나 자동화 도구는 뒤에 나오니까 전문가 시스템 한번 볼게요. 익스퍼트 시스템. 익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다 전문가인 것 같아요. 너 여기 전문가잖아. 저기 전문가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예 아니오로다 그냥 이거 인터넷 강의니까 틀려도 되잖아. 대답은 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는데 내가 이 한도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아이 물론 아니지. 실제는 아니지. 100만 원이야. 그런데 10년 동안 썼어요. 10년 동안. 근데 한 달에 99만 원씩을 썼어. 꼬박꼬박. 10년 동안을. 근데 한 번도 연체를 안 했어. 잘 들어. 1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을 한 달에 99만 원씩 연체를 한 번도 안 하고 썼어요. 이 사람이 내가 101만 원을 쓰고 싶어요. 101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카드 쓸라면 101만 원 찍 긁으면 뭐라고 나와요? 한도 초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신용도가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100만 원짜리가 10,000원, 101만 원을 어프로바 승인을 내준다 그랬고 그 다음 달에 갚겠어요? 연체를 하겠어요? 대답했죠? 못 갚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연체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수업 그만 들어요. 그 정도도 안 되면 안 되니까. 틀림없이 갚을 겁니다. 이 정도 신용도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거 말고도 다른 데이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갚는다. 그리고 지가 컴퓨터가 알아서 어프로벌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인공지능이야. 요새 배우는 AI. 그게 지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이걸 하기 전에 내가 101만 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어딘가 전화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아, 나 최영락인데요. 이번 달에 내가 한도 초과를 하려는데 한 1만 원만 더 어프로발 내줄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뭘 보는 거냐? 이 데이터를 보는 거거든. 데이터를 찍찍찍찍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갚아라고 판단해가지고 101만 원을 다 어프로발을 내줍니다. 그리고 쓰면 돼.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는가? 익스퍼트라고 부르는 거야. 이놈을 얘가 어프로발 내주는 얘를 익스퍼트야. 그럼 이 익스퍼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죠. 그러면 이 익스퍼트가 영어로다 익스퍼트가 한국말로 전문가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생각까지도 어디다 집어넣자라는 거야. 컴퓨터가 하자 이거. 뭘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가 해버리자. 이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익스퍼트 시스템. 그럼 이 익스퍼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건 뭐야? 이 사람의 지식이지요. knowledge잖아. 이 사람의 지식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을 KMS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게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 이 theory가 요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20몇 년 전에 이 사람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식을 데이터화하자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이제 전문가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바꾼 거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개념은 이미 벌써 ISP 이 아이디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제임스 마틴이.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툴을 이용하자. 케이스 도구라는 게 케이스라는 뜻이 그거예요.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다니는 분들 많이 있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뭐가 컴퓨터가 에이디드 도와준다. 네가 쎄빠지게 해야 될 일을 컴퓨터가 도와준다. 그런 걸 뭐라고 하자? 케이스라고 한다. 케이스 툴인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의미를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여 분석, 설계, 데이터 모델 작성 이런 모든 작업들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다음에 각 과정의 결과가 검증되고 확인하기 편하게 해주는 이러한 도구들, 툴. 그래서 케이스 툴을 나중에 케이스 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케이스 툴. 그런데 케이스 툴은 두 가지 나눠진대요. 컴포넌트 케이스와 인티그레이션 케이스래요. 컴포넌트 케이스는 로우 케이스, 미들 케이스, 어퍼 케이스가 있어요. 로우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짤 때 응용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손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이 도구들은 로우 케이스라고 불러요. 미들 케이스는 설계 같은 걸 도와주는 거예요. 설계, 이하링 같은 것,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설계를 도와주는 거. 어퍼 케이스라는 건 뭐예요? 분석 단계를 도와주는 거예요. UML, 그러니까 Unified Modeling Language 뭐 이런 거 유즈 케이스 다이그램을 쉽게 해준다든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석 단계에서 유즈 케이스가 나오지만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려니까 걔네들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죠. UML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그건 설계라 그러죠. 분석이라고 안 그러거든. 그건 미들 케이스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케이스를 인테그레이션 케이스, 그러니까 통합 케이스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가능하면 인테그레이션 케이스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로우 단계, 미들 단계, 어퍼 단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 개의 케이스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통 회사들이 자기네 필요한 단위 케이스들을 사는 이런 형태죠. 지금 현재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가 뭐죠? 여러분들 데이터 모델링 수업 들은 사람 알죠? 메타데이터. 데이터 about 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 뜻은 데이터 about 무엇에 대한 그런 뜻이잖아요. 데이터. 아주 쉬워. 메타라는 개념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레파지토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자료 저장소에 그러니까 이 스키마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메타데이터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부르죠. 이걸 메타데이터를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어바웃 데이터예요. 계획 도구나 분석 도구나 설계 도구에서 나와주는 이 내용들을 정보 종합기를 통해서 아까 말했죠? 엔사이클로피디어 통해가지고 엔사이클로피디어에다 더 큰 엔사이클로피디어에다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워크스테이션 개념으로다가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케이스, 인테그레이션 케이스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여기서 메타라는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어바웃 데이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요새 메타 스키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인터넷 뒤져봐. 여러분들 공부 안 했으면 메타 스키마라는 게 있어. 메타 스키마는 뭐라는 거야? 스키마 어바웃 스키마예요. 메타 네임이라는 게 있어. 그럼 네임 어바웃 네임이에요. 메타라는 단어는 어바웃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스키마 어바웃 스키마라는 건 메타 스키마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의 스키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는 스키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 스키마. 얘가 메타 스키마야. 메타 스키마. 그러니까 메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해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메타라는 단어 넣어가지고 메타 무엇이라는 거야? 내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메타 스키마야. 내가 이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키마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라는 거야? 메타 스키마야. 왜? 이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든 스키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타라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